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식 다음날 새벽 4시,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며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한 뒤 곧바로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직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제 이름은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셨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자의 인생이란 은은한 향기와 같아야 하지만 동시에 거친 비바람에도 쉽게 꺾이지 않는 풀꽃의 강인함을 지녀야 한다고 하셨죠. 아버지 윤태준 교수님은 저명한 대학 교수이십니다. 그분의 성함을 대면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셨죠. 어머니 박혜진 여사님은 성공한 사업가로 가업을 운영하셨지만 저를 낳으신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뿐인 딸인 저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넓은 집에서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가두기보다는 저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지지해 주셨죠. 제 성격은 불같고 직설적이지만 그만큼 진솔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확실히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어머니는 그런 제 성격을 늘 걱정하셨지만 아버지는 늘 허허 웃으시며 사람 사이의 핵심은 진심에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민준이라는 남자가 제 인생에 나타난 것은 마치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그림 같았습니다. 그는 지방 출신으로 혼자 힘으로 서울에 올라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연사로 나선 한 학회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순하고 선한 인상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늘 지적인 자신감과 미래를 향한 야망, 그리고 어떤 냉철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나왔던 다른 서울 남자들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솔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죠. 맨손으로 시작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셨던 부모님은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희는 1년 가까이 사랑을 키웠고 마침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예비 사위를 아끼는 마음에 돈을 아끼지 않으셨고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초대해 저희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민준 씨의 어머니인 최정숙 여사님, 즉 제 시어머니는 화려한 꽃장식부터 저희 집의 크리스탈 잔 하나하나까지 형용할 수 없는 눈빛으로 훑어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선망과 약간의 자격지심이 교묘하게 감춰진 미소 뒤에 숨겨져 있었죠. 우리 며느리는 너무 곱게만 자라서 시집 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어요. 사부인 최 여사님은 저희 어머니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서연이가 좀 불같은 면이 있어도 정이 많은 아이예요. 젊은 부부가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지요. 사부인 우리 민준 서방이 서연이를 아껴주면 그걸로 됐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최 여사님 말씀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말, 가풍이 엄격한 지방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그분에게 그것은 단순한 조화가 아니라 길들이고 바로잡는 것, 즉 권력의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서울에서 자유롭게 자란 며느리인 제가 이제부터는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규칙의 통제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선전포고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아버지가 혼수로 마련해 주신 강남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며칠 더 머물며 아들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돕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두 집안, 그리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문화적 차이는 신혼방 문이 닫힌 후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난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야. 윤 교수님의 따님인 너와 결혼하다니 내가 정말 잘해서 너와 장모님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당시 저는 그의 노력이 사랑과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가 미리 짜놓은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식 다음 날 저희 집에서는 거창한 파티 대신 조촐한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함께 하셨죠. 최 여사님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정리하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등골이 서늘해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민준 씨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권위가 담겨 있었죠. 봤지? 여기 생활은 궁전이나 다름없어. 넌 이 기회를 단단히 붙잡아야 해. 네 아내는 너무 곱게 자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니.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해. 알겠니? 처음부터 휘어잡아야 한다고. 그리고 명심해라. 내 장인의 인맥은 아주 중요해. 며칠 뒤면 내 프로젝트 심사잖니.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말과 장인의 인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민준 씨의 다정함과 야망이 한순간에 희미해지며 제가 아직 벗겨내지 못한 어떤 껍질에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과한 걱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 서울에서 제멋대로 자란 제 직감이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반란의 씨앗은 진정한 교감 없이 공허했던 그 신혼 첫날 밤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극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화려했던 결혼식 다음 날 새벽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신혼집의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낭만적인 신혼 첫날 밤에 대해 짓궂게 놀려댔지만 저는 억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 신혼 첫날 밤은 지독히도 공허하고 진정한 교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민준 씨는 온종일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지쳐 있었고 저는 그가 제가 기대했던 로맨틱한 말이나 행동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대하는 방식은 사랑하는 신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보관해야 할 귀한 물건, 혹은 성공을 위한 발판을 대하는 듯했죠.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서 댁으로 돌아가시자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있는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 결혼 전에 몇 번 뵙지 못한 그분은 과도할 정도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체구는 작으셨지만 눈빛과 목소리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는 마치 달콤한 설탕으로 코팅된 명령처럼 들렸죠. 첫 아침 식사 때 저는 나름 일찍 일어나 준비했지만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서울 아가씨는 다르네. 아침 식사가 꼭 5성급 호텔 조식 같구나. 하지만 며느리라면 집밥을 할 줄 알아야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단다. 고기는 불 조절을 잘해서 볶아야 하고 채소는 좀 더 푹 삶아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가 만든 채소볶음 접시를 슬쩍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저 입맛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평생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제가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지적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최 여사님은 민준 씨를 안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속삭임에 가까워졌고 저는 귀를 쫑긋 세워야 했습니다. 봤지? 저 아이는 부잣집 딸이라 남들이 챙겨주는 것에만 익숙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네가 처음부터 단단히 길들여야 해.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꾸미고 놀러 다니기만 하는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명심해. 윤 교수, 내 장인의 인맥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내 승진 기회는 거기에 다 걸려 있어. 친딸보다 너를 더 아끼게 만들어야 한다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결심에 찬 목소리였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서연이는 성격이 불같고 단순해서 부드러운 방식으로 구슬리면 금방 넘어올 겁니다. 하지만 승진 문제는 확실히 장인어른의 도움이 필요해요. 며칠 전에 프로젝트 서류를 보내드렸는데 자꾸만 제 힘으로 해보라고만 하세요. 뭔가 확실한 핑계, 단단한 족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걱정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길들인다, 법도, 족쇄, 그 단어들은 사랑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고 약탈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사랑, 그의 다정함은 결국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다정한 척했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가서 비싼 핸드백을 사주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 생활 방식이 아직 낯설지?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어머니는 그냥 나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그의 달콤한 말이 제 귀에는 사기꾼의 서투른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조각의 진심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텅 빈 공허함과 계산적인 눈빛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더러운 게임의 도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 있고 있던 사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그때 너무 바빠서 아직 혼인신고를 못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책을 읽던 민준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었지. 뭐,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우린 이미 부부인데. 그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는 곧이어 덧붙였습니다. 며칠 뒤에 부모님 시골 내려가시면 그때 내가 데리고 가서 바로 처리할게. 아무 걱정 마.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전부터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만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계획이 틀어졌을 때를 대비한 예비카드, 일종의 히든카드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제가 믿었던 사랑이, 다른 한쪽에는 시댁 식구들의 계산적인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고 있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그 감정은 어떤 달콤한 말이나 비싼 선물로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이 게임을 원한다면 기꺼이 참여해주겠다고. 하지만 게임의 규칙은 제가 정할 것이라고. 결혼식 후 두 번째 밤도 첫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공허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조언을 들은 민준 씨는 더 다정한 척 했었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았지만 그 포옹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부드러움이나 깊은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행복한 결혼이라는 완벽한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적인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불길이 계속 타올랐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그의 온기를 느끼려 했지만 차가운 냉기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의 핵심은 진심이며 아무리 큰 행복이라도 진심이 없다면 모래성과 같다고 하셨죠.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잘생겼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배우, 교활한 책략가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나를 사랑해요.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왜 너랑 결혼했겠어. 내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넘고 얼마나 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너를 얻었는데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맹세할 수 있어. 그 맹세는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깊이 빠진 남자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공허한 말로 저를 붙잡아두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좀 더 교묘하게 속내를 떠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게 마음에 걸려서요. 모든 걸 명확하게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복잡한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민준 씨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침대 머리에 기댔습니다. 서연아, 왜 그런 소리를 해? 이 밤중에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양가 친척들이 다 증인인데 내가 말했잖아. 그건 그냥 행정 절차일 뿐이라고. 부모님 내려가시면 바로 처리할게. 어서 자. 저는 그의 진짜 반응을 보고 싶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아버지는 교수님이시라 인맥이 넓으시잖아요.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누가 이 일을 빌미로 민준 씨나 우리 가족을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해요? 민준 씨의 눈이 갑자기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걱정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난 널 믿어. 우린 부부인데 그런 귀찮은 서류 절차 같은 건 신경 안 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서 자. 자기야. 민준 씨는 다시 누워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제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패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사위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나중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만약 틀어지면 모든 것을 쉽게 부인할 수 있도록 계산한 것입니다. 속았다는 느낌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곱게만 자란 서울 아가씨인 저는 이렇게 교활한 계산을 마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두 영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이자 교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아버지의 명망 있는 세계로 들어서는 다리 역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저를 약하게 만들 뿐이니까요. 대신 저는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장기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윤태준 교수의 딸 윤서연이고 저만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던 기강을 세우고 싶다면 저만의 규칙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기강 세우기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가 먼저 공격하고 이 게임의 주도권을 잡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던 제 직설적인 성격이 이번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 다음 날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통제당하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 본연의 제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저는 선택을 마쳤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나 싶었을 때 누적된 피로와 불안으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어둠을 갈랐습니다. 쿵, 쿵, 쿵. 다급하고 단호한 노크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이제 겨우 새벽 4시였습니다.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인 민준 씨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노크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그리고 제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나거라. 곧 날이 밝겠구나. 저는 민준 씨를 보았고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약간의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명 그도 기강 세우기 계획이 이렇게 빠르고 갑작스럽게 시작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빠가 나가서 무슨 일인지 좀 봐요. 제가 나지막이 말하자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급하게 티셔츠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문 앞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나 급한 기색은 전혀 없었고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엄숙함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민준 씨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어깨 너머로 방 안에 서 있는 저를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서연아, 어서 일어나거라. 새아가도 이제 시댁에 왔으니 우리 집안의 법도를 익혀야지. 이 시간이면 서울시장도 벌써 문을 열었을 게다. 어서 일어나서 온 가족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지. 민준이도 출근해야 하잖니. 저는 침대에서 나와 급하게 가운을 걸쳤습니다. 처음의 놀라움은 순식간에 타오르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신혼 첫날을 보낸 다음 날의 말입니다. 게다가 이 집은 아버지가 사주신 집이지 그의 집도 시어머니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겨우 새벽 4시예요. 서울에서는 이 시간에 문을 연 가게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저는 속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지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역시 서울 아가씨는 다르구나. 말대꾸부터 하니 이 시간이면 신선한 식재료를 파는 상인들이 벌써 나와 있단다. 너는 새며느리니 시댁에 효도하고 가족의 식사를 챙겨야 마땅하지. 이것이 우리 집안의 새로운 규칙이니 명심하거라. 네가 너무 곱게만 자란 것 같아. 내가 바로잡아 주려는 것이니 가풍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해라. 민준 씨가 옆에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 부탁하면 되잖아요. 서연이도 결혼식 때문에 피곤할 텐데. 최 여사님은 아들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내 아내 편들지 마라. 나랑 약속한 걸 잊었느냐?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승진하고 싶고 내 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분고분하고 내조 잘하는 아내가 필요하지. 그저 누리기만 하는 공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다. 최 여사님이 민준 씨를 보는 눈빛은 재촉과 위협으로 가득했고 그 말은 제 자존심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그가 아버지를 이용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최 여사님이 시어머니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이 집의 하녀이자 길들여져야 할 며느리였던 것입니다. 제 분노는 더 이상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분노였죠. 저는 최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며느리로서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안의 규칙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빠르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일을 크게 벌일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서연아, 진정해. 내가 어머니랑 얘기해 볼게. 화내지 말고. 민준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그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민준 씨,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야죠. 그냥 시장에 다녀올게요. 오빠는 걱정 말고 푹 자요. 민준 씨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계획을 망칠까 두려워 제 편을 들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모른 척할 수도 없었죠. 저는 그에게 가짜 안도감을 느끼게 할 탈출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갑과 휴대폰을 챙겨 방을 나섰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여사님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님, 시장 다녀오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만족감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죠. 제가 시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긴급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반란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이른 새벽 문 잠그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저와 그 집 사이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최 여사님이 예상했던 것처럼 가까운 시장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큰 길로 나갔죠. 제 마음은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깊은 실망감과 강렬한 저항 의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늘 이용하던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뒷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강남에 있는 저희 집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저는 기사님께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흥분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존심이 심각하게 짓밟였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거나 밥을 해야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만약 그것이 자발적인 행동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압이었고 거만한 규칙의 확립이었으며 제 믿음을 배신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가해진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일부러 저를 그렇게 일찍 깨웠습니다. 민준 씨에게 새며느리인 저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보여주고 제가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그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승진이라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의 야망은 이제 제 눈에 그저 탐욕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에게 속삭였던 말들을 최 여사님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함정에 빠뜨리고 아이를 낳게 해 저를 묶어두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올가매려 했던 것입니다. 안 돼,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도구가 아니고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택시는 동틀역 서울의 텅 빈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사주신 그 넓은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택시는 동틀역 서울의 텅 빈 거리를 아름다운 집이었지만 이제는 금으로 만든 새 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선하고 다정한 외모를 너무 쉽게 믿어버린 제 자신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안일했고 너무 순진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상황만 악화될 뿐입니다. 윤태준 교수의 딸답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진동 모드를 풀고 벨소리 모드로 바꿨습니다. 잠시 후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집을 나선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상황을 수습하고 최 여사님이 이 속임수를 알아채기 전에 저를 돌아오게 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화가 왔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어머니가 시장 가서 뭐 사오냐고 물으시잖아. 제발 돌아와. 내가 어머니랑 얘기할게. 애처럼 굴지 마. 문자를 읽었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애처럼. 그가 저의 모욕에 대한 저항을 애처럼 군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저는 그저 통제하기 쉬운 철없는 서울 아가씨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짧고 차갑고 의미심장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 걱정 마세요. 시장 간다고 했잖아요. 서울은 시장이 워낙 커서요. 시부모님께 최고의 아침을 차려드리려고 큰 시장에 왔어요. 금방 갈게요. 금방 갈게요. 이 서울 며느리가 새로운 규칙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끄고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변명이나 가식적인 애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가족, 아버지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던 서울의 새벽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좌석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다만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스쳐 저는 더 이상 이틀 전에 순진한 새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자유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의 탈출을 시작한 윤서연이었습니다. 택시는 강남에 있는 저희 집의 익숙한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경비 아저씨가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 윤 교수님과 박 여사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잠들었던 그 방으로요. 문을 열자 결혼 전과 똑같은 모습의 방이 저를 맞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가족의 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내내 짓누르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오랫동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은 곧 일어나실 것이고 이곳에 있는 저를 보고 놀라시고 걱정하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가장 맑은 정신으로 부모님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익숙한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 교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모닝커피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죠. 어머니 박 여사님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여기에 있니?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너희 부부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교수님의 엄격하면서도 사랑 가득한 눈빛이 저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의 엄격하면서도 사랑 가득한 눈빛이 딸, 이리 와서 앉아라.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 보렴. 아무 말 없이 온 걸 보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게로구나. 저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새벽 4시의 노크 소리, 시어머니의 거만한 태도, 그녀가 강요하려 했던 새로운 규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준 씨의 무서운 침묵과 당혹스러워하던 모습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아닌 실망감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처럼 이성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새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그 최 여사라는 분. 정말 너무하시네. 부잣집 딸이라고 우습게 본 모양이구나. 걱정 마라. 내가 당장 전화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할 테니. 하지만 아버지 윤 교수님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짓으로 어머니를 조용히 시키시고는 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아주 잘했다. 이번에 네가 보여준 직설적인 행동은 용감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을 짓밟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네가 그 집을 나오기 전에 민준이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빠에게 정확히 말해주렴. 저는 제가 시장에 간다고 거짓말했던 것과 그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들에게 가짜 퇴로를 열어주면서 동시에 너 자신을 구했구나. 이제부터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빠가 그들과 이야기하겠다. 제 예상대로 몇 분 지나지 않아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수화기를 드셨습니다. 저명한 교수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군인가? 내가 받았다. 일단 진정하고 말해보게. 저와 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당황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연이가 화가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제발 서연이 좀 설득해서 돌려보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좀 성격이 급하셔서 그러신 거지 나쁜 뜻은 없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은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탓입니다. 아버지께서 민준 씨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민준 군, 내 어머니 일에 대해 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게. 자네는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지 하녀로 들인 게 아닐세. 내 딸은 평생을 나와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의지에 반하는 일을 강요당한 적이 없네. 서연이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온 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당한 저항이란 말이다. 아버지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민준 군, 한 가지 명심하게. 두 사람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란 말일세. 내 딸은 지금 자기 집에 와 있고 나는 내 딸의 모든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나는 내 딸이 모욕당하는 것을 원치 않네. 자네와 자네 어머니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게. 전화기 저편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은밀하게 자신의 이점으로 여겼던 혼인신고 미비라는 사실이 이제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민준 씨 집안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이용하려던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딸아, 그냥 집에 있거라. 모든 것은 아빠가 처리할 테니 아빠는 그 누구도 너를 상처 입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첫 번째 교훈을 줬다. 이제 그들이 행동해야 할 차례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노련한 협상가의 냉철함과 이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벽 4시에 집을 뛰쳐나온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과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으로 가득 찬 결혼의 끔찍한 시작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버지와 민준 씨의 짧지만 강력한 통화가 끝난 후 집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님은 저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랑 집에 있으면 안전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셨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고 보호하는 어머니셨습니다. 아버지 윤 교수님은 다시 식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마치 복잡한 학술 문제를 분석하듯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아, 문제의 본질이 시어머니가 내게 아침 식사를 차리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건 단지 도구이자 핑계일 뿐이야. 핵심은 통제와 이용이지. 최 여사는 너를 통제해서 복종하게 만들고 싶었고
민준이는 나의 인맥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께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민준이는 내가 누군지, 학계와 재계에서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어.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 너와 결혼해서 너를 다리로 삼고 그 다음엔 가정의 압박을 이용해 너를 순종하게 만들려 했던 거다. 심지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조차 그의 계산에 있었을 거야. 퇴로를 마련해 두는 동시에 너를 더 쉽게 조종하기 위해서였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 많은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심리 분석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민준 씨의 야망과 계략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시더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셨습니다. 네가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아빠는 내 결정을 존중했다. 하지만 아빠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 내가 너에게 집을 사주면서도 법적 서류 절차를 바로 마무리하지 않은 것은 내가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네가 우연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행운이었지. 아빠는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그 카드를 던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칼자루는 우리 손에 있었던 게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혼이 알려지면 자수성가한 청년이라는 한 남자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게 되지. 특히 나의 명성을 생각하면 작은 소문 하나만으로도 민준이의 경력은 즉시 끝장날 수 있다. 어머니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분명 겁을 먹었을 텐데 당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화해를 청하거나 사과하려 들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계획을 완성하려면 당신이 꼭 필요하죠. 그렇지.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연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할 게다.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고 입장을 굳건히 지켜야 해. 내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는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 권리와 재산 보호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을 지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필요하다면 법적 싸움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독하,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는 이 느낌. 민준 씨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들이 아무리 사과하고 애원해도 거짓과 계산 위에 세워진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이 관계를 단호하게 끝내버릴 것입니다. 단호 그들이 아무리 사과하고 애원해도 저명한 대학 교수인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저의 반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께서 통화를 마치신 후 진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다시 켜둔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었고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도 몇 통화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머니가 책을 읽고 계셨지만 이따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결국 전화 연결에 실패한 민준 씨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내 저희 집 유선 전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를 마시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수화기를 드셨습니다. 여보게, 나일세. 그렇게 계속 전화하는 걸 보니 아주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군.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 씨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서연이에게도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압니다. 제발 아버님께서 서연이 좀 설득해서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어머니랑 확실히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아침 일은 그냥 오해였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께서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오해라고? 민준군, 자네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에게 오해라는 두 글자를 말하지 말게. 내 딸은 자네가 쉽게 속일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네.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야. 나는 서연이의 아비로서 그 아이의 결정을 지지하네. 아버지께서는 제게 수아기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와 솔직하게 대면해야 할 때, 제가 기다려온 대질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민준 씨, 나예요. 더 이상 우리 부모님 귀찮게 하지 말아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민준 씨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미안해.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 어머니는 그냥 우리 가족 잘 되라고 그러신 거야. 넌 내 아내잖아.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제발 돌아와. 내가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사랑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새벽 4시에 시장 보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규칙을 강요당할 때 침묵하나요? 아니면 지금 두려운 거겠죠. 오빠의 경력이 망가질까봐,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 오해야. 혼인신고 안 한 거 내가 약속할게. 오늘 당장 가서 처리할게. 우린 부부잖아.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돌아와줘. 나와 어머니가 정말 걱정하고 있어.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칼날처럼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저는 결정했어요.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헤어져요.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민준 씨의 목소리가 절망에 찬 절규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헤어지자니? 무슨 소리야. 결혼식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헤어지자는 말을 해. 다시 생각해봐. 서연아. 네가 이러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우리 어머니도 상심이 크실 거라고. 오빠 인생이 끝장난다고요? 아니면 내 인생을 망치려는 거 아니었어요? 오빠는 나를 속이고 나와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고 계산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결혼에 나를 함정으로 빠뜨리려 했잖아요. 오빠는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끝내요. 우리는 법적인 구속관계도 아니니 서로에게 더 쉬운 일이 될 거예요. 저는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강민준 씨, 잊지 마요. 우리는 혼인신고 안 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법적인 아내인 적이 없었고, 당신은 나를 붙잡을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이 충격은 어떤 꾸짖음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한 건 오빠 자신이에요. 잘 가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
수화기를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방금 한 결혼을 끝냈지만 동시에 저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켜냈습니다. 전화로 격렬한 대화를 나눈 후 민준 씨 집안의 분위기는 분명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아도 최 여사님의 분노와 공황, 그리고 민준 씨의 절망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화 내용을 전부 들으시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잘했다, 딸아. 네 말이 모두 옳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카드는 그들이 너를 붙잡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네가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 게다.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하지만 여보, 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굴까봐 걱정이에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사과하거나 심지어 행패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올게다. 아버지께서 단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의 자격으로 올 것이다. 그들은 사과하러 올 수밖에 없어. 자신들의 명예와 민준이의 미래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을 테지. 윤태준 교수의 사위가 결혼식 다음 날 시어머니의 규칙과 개인적인 계산 때문에 아내에게 버림받았다. 이 사실은 민준이의 자수성가한 청년 이미지를 즉시 파괴할 것이다. 아버지의 예상대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민준 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셨습니다. 아버님, 저와 어머니가 지금 아버님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디 아버님과 서연이를 만나 사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님께서 저를 망가뜨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발 저희 어머니와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 주십시오. 민준 씨의 목소리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 여사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 4시에 그 위풍당당하던 최 여사님은 이제 절망에 빠진 한 어머니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민준군, 길게 말할 필요 없다. 여기로 오게. 자네와 사부인을 만나 이야기하겠네.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내 딸에게 강요할 수 없네. 나는 그저 듣고 서연이 스스로 결정하게 할 뿐이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게. 기다리겠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애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제 의지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뜻을 이해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끊으시자 어머니는 즉시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격식 있는 만남을 준비함으로써 저희 집이 그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철없고 순진한 서울의 새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룻밤의 격변을 겪으며 성장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자존심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연극을 하러, 가식적인 사과를 하러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들의 이용 목적에 대한 진실. 저는 그들이 이 가짜 화해의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단호하고 부인할 수 없게 끝낼 것입니다. 그날 점심 무렵 시댁에 사과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최 여사님과
강민준 씨가 왔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명예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그들을 지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체할 수 없게 분위기는 무거웠고 의례적인 인사조차 오가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고 새벽 4시에 날카롭고 위험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저희 어머니께 다가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은 다 제 성격이 급한 탓입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앞서서 일을 망쳤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부인, 서연이를 설득해서 민준이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서연이가 떠나면 우리 아들은 어떡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원래 마음이 여리시지만 살이 분별이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최 여사님의 손을 떼어내셨습니다. 사부인, 진정하시고 우선 앉으시지요. 집안일이니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강민준 씨는 최 여사님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어머니께서 실수를 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디 이 일로 저를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와 서연이에게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아버지 윤 교수님은 전혀 감동하거나 마음이 약해지는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고 평가하는 듯한 눈빛으로 민준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작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민준 군,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네. 자네는 내 딸에게 사과해야 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서연이가 여기로 돌아온 것은 자존심 때문이라고. 결혼은 존중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강압과 거짓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네. 저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찬 듯 나지막했습니다. 터를 바가토 바로 터를 바로 바로 바를 바로 터로 바로 바르 서연아, 나와 어머니를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할게. 제발 돌아와줘. 내 뜻대로 모든 걸 맞출게. 어머니가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할게. 맹세해. 최 여사님도 저를 향해 인자한 시어머니 연기를 하려 했었습니다. 서연아,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성격은 급해도 너를 친딸처럼 아낀단다. 급해도 너를 친딸처럼 아낀단다. 더 이상 화내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렴. 내가 사죄의 의미로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마. 저는 이 사과가 완벽한 연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것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에게 발각되고 아버지께 무기를 빼앗긴 것을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냉철함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두 분의 사과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두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가고 안 가고는 두 분의 사과나 공허한 약속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심과 존중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아시고는 조건을 제시하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부인 민준군, 분명히 말해두지요. 만약 내 딸이 돌아가기로 동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최 여사님은 두 사람의 살림이나 생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셋째, 민준군은 자신의 진심이 계산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 여사님과 민준 씨는 서로를 쳐다보더니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자 최 여사님과 민준 씨는 절대적으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심지어 현대적인 시어머니 역할을 자처하며 저의 자유를 존중하고 딸처럼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최 여사님은 최대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두 아이의 삶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부부의 일은 부부가 알아서 결정하게 두겠습니다. 부디 서연이가 저를 용서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강민준 씨는 계속해서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봤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어. 제발 돌아와줘. 당장 혼인신고 절차부터 밟을게.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고 내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할게.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제 의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서류 한 장으로 저를 묶어두고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만약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한다면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보복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배신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를 찾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 눈빛으로 조용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와 민준 씨는 결혼식을 올렸고 양가 부모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잖아요. 제 철없는 행동으로 부모님 명예에 누가 되는 건 원치 않아요. 어머님과 민준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약간 놀라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지만 민준 씨를 지켜볼 겁니다. 이번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요. 만약 또다시 어떤 계산적인 행동이라도 발견된다면 그때는 즉시 모든 것을 끝낼 것이고 더 이상 어떤 체면도 차리지 않을 겁니다.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그 집으로 끌어들여 계획을 계속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했다. 서연아, 고맙다. 우리 착한 며느리. 최 여사님이 소리치며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작은 발걸음으로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임시적인 타협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반자는 거시로 바아고시는 타협을, 단지 임시적인 타협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어머님과 민준 씨는 아버지가 제시한 조건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또다시 어떤 잘못이라도 저지르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닐 겁니다. 아버지께서 만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부인 민준 군, 내가 기회를 한 번 줬으니 소중히 여기길 바라네. 내 딸은 돌아가겠지만 하녀가 아니야. 민준이의 아내이자 나의 딸이다. 민준 군, 내가 지켜보겠네.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이 떠날 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서연아, 정말 돌아갈 생각이니? 어머니께서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돌아가는 건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배신한 남자를 공허한 사과만 믿고 신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끝낼 때 그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해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현명하게 처리할게요. 저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순진한 새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결혼을 수사하는 탐정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민준 씨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기며 다정한 척 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과하고 약속하고 당장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 일을 다음 주로 미루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 여사님과 민준 씨가 초조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여사님은 급한 일이 생겨 시골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고스판, 금계라, 천인 그것이 최 여사님은 급한 일이 저는 그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전략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밤 9시쯤 민준 씨가 전화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통화한 뒤 제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잠시 나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서 자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잠시. 잠. 그는 속삭이는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먼저 잘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눈에 띄지 않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제 차 대신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 앞에 가는 저 검은색 차를 따라가 주세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요. 저는 기사님께 부탁했습니다. 민준 씨의 차는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배시를 저는 기사님께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조용히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최 여사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개된 카페가 아닌 이런 은밀한 장소를 택했다는 것이 제 의심을 더욱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골목을 따라 걸어 호텔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한 방에서 최 여사님과 민준 씨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얇은 벽에 귀를 바싹 갖다 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뉘우침이나 애원은 없었고 차가운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했느냐? 혼인신고하러 가자고 하더냐? 말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다음 주로 미루자고 하더군요. 아직도 저를 의심하는 눈치예요.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사과하고 비위를 맞추느라 혼났습니다. 어머니, 빨리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저는 그 혼인신고서가 빨리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최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윤 교수라는 사람, 간단한 인물이 아니야. 혼인신고 카드를 꺼낸 건 우리에게 경고한 거야. 너는 빨리 윤 교수의 인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며칠 뒤면 프로젝트 서류 마감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그의 도움을 받아내야 한다. 민준 씨가 잔인할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여자를 고분고분하게 만들 겁니다.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한 건 장인어른 덕에 승진하고 싶어서지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죠. 제 계획은 그 여자를 최대한 빨리 임신시키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 꼼짝 못할 테니까요. 그때는 고분고분 말을 듣게 되겠죠. 저는 그 여자와 그 집안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잔인한 고백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이용해 제 미래를 파괴하고 가장 잔인한 족쇄를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증거를 손에 넣었고 단호한 결별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잔인한 진실이 담긴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충동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뼛속까지 시린 냉정함이 자리 잡았죠.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감과 방금 전 그 끔찍한 말들을 내뱉은 두 인간에 대한 완전한 경멸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사기꾼들이었고 저는 하마터면 완벽한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던 택시로 돌아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온 저를 보고 기사님도 감히 아무 말도 묻지 못했습니다. 기사님, 집으로 가주세요.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방문에 귀를 댔을 때 재빨리 비밀 녹음 기능을 켰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최 여사님과 민준 씨의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계획, 저를 임신시켜 통제하려는 함정까지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기록되었습니다. 통제 감성달을 이 충격적인 사실을 통해 제가 오후에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단호하게 관계를 끊었다면 이렇게 구체적이고 잔인한 증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부인했을 것이고 저를 충동적이고 철없는 며느리로 몰아세워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쥐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계산적인 말 한마디, 최 여사님의 잔인한 재촉이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한 건 장인어른 덕에 승진하고 싶어서지. 이제 그 여자를 최대한 빨리 임신시켜야 해. 아이가 생기면 고분고분 말을 듣게 될 거고 꼼짝 못할 테니까. 저는 녹음을 끄고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는 제 미래와 자율성을 파괴하기 위해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저는 사랑 없는 결혼 속에서 미혼모가 되어 무고한 아이와 지독한 통제라는 족쇄에 평생 묶여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마지막 대면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 앞에서 일을 크게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 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그가 진실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그리고 저의 경멸을 직접 마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녹음 파일을 여러 곳에 복사해두어 어떤 위험에도 대비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정한 간지를 또 방국헌 벙국쿠리마만 방국도 저는 더 이상 새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이성적으로 깨어난 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의 새벽 사시 규칙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고 아버지와 미리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개인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한 부를 전송했습니다. 오전 8시가 넘어 민준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급한 업무 때문에 피곤한 척 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젯밤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잘 잤어? 민준 씨는 다정한 척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와 약간의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다정한 척 말했지만 저는 그를 보며 저 자신도 차갑게 느껴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연기는 이제 그만해요. 민준 씨가 깜짝 놀라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정말 급한 일이 있었다니까. 저는 일어나 옷장으로 가서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 씨, 어젯밤에 어머니랑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그 호텔에서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쉽게 속일 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민준 씨의 얼굴은 즉시 창백해졌고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획이 완전히 탄로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빨리 윤 교수의 인맥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며칠 뒤면 프로젝트 서류 마감이야. 이어서 민준 씨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한 건 장인어른 덕에 승진하고 싶어서지. 민준 씨가 황급히 달려들어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들었으니까. 강민준 씨,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어머니가 시켜서 그랬어. 그냥 우리 둘 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너한테 나쁜 뜻은 없었어.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께는 말하지 말아줘. 제발. 저는 그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의 절망이 아니라 경력 붕괴 직전의 선패배자의 절망이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요? 우리 아버지를 이용해서 나를 임신시켜 통제하는 방식으로요? 그걸 사랑과 미래라고 부르나요? 강민준 씨, 당신은 내 감정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파괴하려 했어요. 나는 당신을 경멸해요. 침묵이 방을 감쌌습니다. 호텔에서의 차가운 고백은 폭로되었고 저는 단호한 끝을 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애원하며 다가오려는 민준 씨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핑계댈 필요도 없고요.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당신의 경력 목표와 우리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방식을 당신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하지만 나를 가장 역겹게 만든 건 당신의 통제 계획이었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당신은 어머니에게 말했죠. 이제 그 여자를 최대한 빨리 임신시켜야 해. 아이가 생기면 고분고분 말을 듣게 될 거고 꼼짝 못할 테니까. 강민준 씨, 당신은 내 감정, 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단지 아이를 족쇄로 삼고 나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우리 가족 전체를 조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건 내 어리석은 말이었어. 내가 너무 야망이 컸어. 어머니가 자꾸 부추기셔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모든 걸 다 버릴게.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증명할게. 아버지께는 이 이야기 하지 말아줘. 그분은 나를 끝장내실 거야. 제발. 그의 눈물과 애원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사랑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승진 기회를 잃고 경력이 끝장날까 두려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나한테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당신 자신의 탐욕 앞에 무릎 꿇으세요. 당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망친 거예요. 제가 전화로 분명히 말했죠. 우리는 혼인신고 안 했다고요.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구속관계가 아니에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연극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책상으로 걸어가 백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재산을 제외하고는 어떤 재산 요구도 없이 모든 관계를 끝낸다는 내용의 짧은 글을 썼습니다. 이건 관계 종료 합의서예요. 우리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모든 걸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에 서명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어머니 짐을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 집은 아버지가 제게 주신 제 개인 재산이고 당신은 여기에 있을 권리가 없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를 쫓아내는 거야. 나는 갈 곳이 없어. 제발 갈 곳이 있잖아요. 그 잔인한 계획을 세웠던 당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경력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가족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감상 팔꽃이 당신의 강력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저는 녹음기와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 이 합의서에 조용히 서명하고 떠나는 것.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제가 묻어둘게요.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경력에 간섭하지 않으실 겁니다. 둘, 거절하는 것.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고 아버지의 인맥을 동원해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 선택해요. 이 위협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닌 이성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보다가 합의서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펜을 들어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서명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짧았던 결혼은 끝났고 진실은 폭로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과 미래를 되찾았습니다. 강민준 씨는 관계 종료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서명은 떨렸고 삐뚤삐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받아들인 패배자의 서명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더 이상 애원이 아닌 공허하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제 마음은 승리했다는 희열보다는 차가운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이 함정에서 벗어나 제 자신의 주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틀 전에 순진한 새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과 당신 어머니 짐을 챙기세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해요. 두 사람의 물건은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치 낯선 사람이 하인에게 명령하듯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아, 네가 화난 건 알지만 제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지는 말아줘. 어쨌든 우리 사이에 감정이 있었잖아. 녹음 파일은 네가 가지고 있어도 좋으니 제발 시간이라도 좀 줘. 감정?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냥 껍데기였어요. 똑똑히 들었잖아요. 당신은 승진을 위해 나와 결혼했고 아이를 이용해 나를 통제하려 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배신이에요.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고 아껴주셨던 우리 부모님까지 속인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에 대한 내 믿음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더 이상 분노도 없고 경멸만 남았어요. 당신에 대한 내 믿음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우리 관계는 영원히 끝났다는 걸 분명히 알아두세요. 내 충동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교활하고 비열한 거짓말 때문에 저는 그가 꾸몄던 임신 함정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그의 자존심에 꽂는 마지막 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그의 가장 어두운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물건 몇 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허둥대는 모습은 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사회로부터 받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다 해결했어요. 민준 씨가 관계 종료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방해청 관계 종료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지금 짐 챙겨서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빠를 이용하고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명확한 증거도 확보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저 괜찮아요. 아주 침착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어머니 박 여사님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아주 잘했어. 정말 이성적으로 대처했구나. 아빠도 알고 계신다. 그냥 보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바로 집으로 오렴. 아빠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냥 더 있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민준 씨와 최 여사님이라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가치가 완벽한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존심과 진실함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반란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짐을 다 챙기자 그는 최 여사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집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여사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 여사님은 전혀 다른 태도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거만하지도 가식적으로 인자하지도 않았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절망만이 가득했죠. 윤서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감히 내 남편을 쫓아내? 혼인신고도 안 한 주제에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 네가 감히 민준이 명예를 망치려고 해? 최 여사님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품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최 여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분노 앞에서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어머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저는 민준 씨를 쫓아낸 게 아니에요.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를 끝낸 것뿐입니다. 민준 씨는 이미 관계 종료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최 여사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옆에 서 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수작을 부려서 민준이를 협박한 거냐? 내가 이 일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말할 거야. 네가 얼마나 버릇없는 며느리인지. 결혼식 다음 날 남편을 버렸다고 말이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말씀하시기 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길 원하시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새벽 4시에 규칙을 강요당한 사실, 아드님이 장인을 이용하기 위해 결혼한 사실, 그리고 특히 저를 임신시켜 통제하려 했던 그 계획에 대한 진실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그 잔인한 한마디가 공간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분노에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 사적인 대화를 엿듣고 녹음까지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이런 짓을 해? 우리 대화를 엿들은 거야? 최 여사님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네, 어머님. 어머님과 민준 씨가 제 믿음을 배신했으니 저는 저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이미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내두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나 민준 씨가 제 명예나 저희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하신다면 이 녹음 파일은 공개될 겁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리는 단 한 번도 법적인 부부였던 적이 없습니다. 합의서는 서명되었고 두 분은 더 이상 제 삶에 간섭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세요. 민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으로 가득 차 나지막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우리 그냥 가요. 우리가 졌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최 여사님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이성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패배했습니다. 그녀와 민준 씨는 실패와 굴욕감 속에서 조용히 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와 민준 씨는 마지막 만남은 눈물과 고함이 오가는 대결이 아닌 냉철하고 단호한 이성의 교환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거짓된 과거에 영원한 작별을 고했습니다.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이 떠난 직후 저는 집문을 잠그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관계 종료 합의서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서류를 읽어보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주 잘했다, 딸아. 모든 여성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냈구나. 너의 현명함과 자존심을 증명했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는 저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나중에
그들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처리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마지막 대질 상황과 녹음 파일을 이용해 최 여사님과 민준 씨를 제압한 일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최 여사님과 증거로 거짓에 맞서는 것. 그것이 성숙하고 이성적인 사람의 방식이다. 이 녹음 파일은 예비 증거로 내가 보관하겠다. 그들은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할 게다. 아버지께서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변호사에게 모든 관계의 종료, 혼인신고 미비 사실 확인, 그리고 민준 씨가 어떤 사업 활동이나 승진에서도 윤태준 교수의 사위라는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명확한 법적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민준 씨를 직접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으셨지만 그가 더 이상 아버지의 명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민준 씨 측에서 퍼뜨릴 수 있는 모든 소문을 조용히 잠재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한 지인들에게 그저 딸과 민준이가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지기로 결정했고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었다고 간단히 설명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를 보호하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짧았던 결혼을 법적으로 무효로 만들었고 민준 씨 측의 어떤 험담도 근거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버렸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그의 아내였던 적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일방적이고 단호하게 한 점의 후회도 없이 끝냈습니다. 진실함과 자존심이 어떤 거짓된 구속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다시 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하고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압받는 새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을 지켜낸 여성 윤서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로부터 법적 문서를 받은 강민준 씨와 최 여사님은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윤태준 교수의 명성과 강경한 태도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걸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은 녹음 파일과 함정 계획의 전모를 공개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 씨의 경력을 영원히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은 굴욕과 침묵 속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론을 매우 능숙하게 다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딸과 민준 씨의 결혼이 성격 차이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측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평화롭게 헤어졌다는 정보만 통제된 방식으로 흘리셨습니다. 물론 여론은 약간의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이 이틀 만에 파경을 맞았으니 드문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성과 민준 씨 측의 침묵으로 모든 것은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젊은 날의 실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교훈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 집중했습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 어머니의 회사 일에 참여했고 진정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 저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나무라기는커녕 저의 이성적인 판단과 용기를 칭찬하셨습니다. 딸아,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어. 아빠는 정말 기쁘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심의 가치를 깨달은 것 같아. 엄마도 기쁘다. 재산이나 지위 때문에 너에게 접근하는 남자는 결코 존중할 가치가 없단다. 어머니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외모를 믿어서는 안 되며 자존심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결혼의 시작은 끔찍했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힘찼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민준 씨와 최 여사님으로부터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연결고리도 원치 않았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저는 친정의 평온함과 가족의 따뜻함을 만끽했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제 집안 배경이 아닌 제 자신을 봐주고 저의 강한 개성과 진실함을 소중히 여겨줄 그런 남자를요. 저는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민준 씨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끝낸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6개월은 제게 실패나 고통에 잠겨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뤄두었던 계획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에 전념했고 아버지께서 추진하시는 몇몇 사회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바쁜 일상과 작은 성공들은 제가 자신감을 되찾고 독립적인 삶의 즐거움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난 사건은 저를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진솔함과 솔직함은 여전히 간직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더 깊이 있게 겉으로 보이는 예의나 야망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기획에 참여한 한 자선미술 전시회에서 저는 이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건축가였는데 창의적인 직업을 가졌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진중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고 화려한 말이나 재산을 과시하며 인상을 남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눈 대화는 돈이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추상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의견을 진심으로 경청했고 제 직설적인 말에도 말을 끊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시각이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그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 아주 귀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방어적이거나 경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제 과거를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상반을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가 윤 교수님 따님이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도 어렴풋이 들었고요. 그 일이 무엇이었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의 서연 씨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그를 보며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의 강압, 강민준 씨의 거짓말, 잔인한 함정 계획, 그리고 저의 단호한 결별까지 진우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그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의 용기와 이성적인 판단에 정말 감탄했어요. 서연 씨의 직설적인 모습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강인함이었다는 걸 알겠네요. 스스로와 자존심을 지켜내셨어요. 서연 씨는 어떤 계산도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저의 가치를 통제되어야 할 부잣집 딸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강인한 여성으로 봐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진우 씨를 몇 번 만나보신 후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분석적인 눈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고 진실된 사람이야. 중요한 건 우리 집안 배경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자주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딸아, 계산적인 사람 때문에 이미 고생했잖니. 이제 진우처럼 진실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보렴. 행복은 스스로 잡는 거란다. 민준 씨와 모든 것을 끝낸 지 약 1년 후, 저는 진우 씨 곁에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두르거나 강요 없이 자연스럽고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진우 씨는 언제 혼인신고를 할 거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사랑해요. 어떤 서류나 구속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 씨가 준비되면 그때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감사와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